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민족 분열 통치, 이른바 문화 통치에 대해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1920년대 일제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힘으로써 강압적으로 무단으로 통치하는 이 무단 통치에 대해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920년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표방은 했지만 실상은 뒤에서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의 분열을 도모한 이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제가 문화 통치를 표방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대규모 만세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나중에 한 파트로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1919년 전개되게 되니까 일제인은 우리나라를 힘으로써 통치했다가는 더욱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국제 여론의 악화를 인식한 결과 이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조선 총독 이 사이토 마코토가 1919년 9월 달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제가 20년대에 이 문화 통치를 전개하게 된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3.1 운동처럼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의 분열을 도모하고 이러한 친일파를 이용한 결과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이 문화 통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 통치의 실상은 계속 말했던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가 표방한 내용과 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인데 원래 조선 총독은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중에서 즉 무관에서 임명이 되었지만 이 문화 통치에서는 이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표방을 했지만 실상은 한 번도 이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같은 기본권인데 이러한 것들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표방한 결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한글 신문과 잡지가 1920년대에 발간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엄격한 검열로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사가 하얗게 삭제되거나 아니면 압수되기도 하고 이러한 신문사, 잡지사의 발행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찰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경찰이었던 이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게 되고 일반 경찰 즉 보통 경찰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인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이런 태형 제도도 폐지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 경찰 제도가 확대되게 됩니다. 1918년도에 비해서 1920년대에는 경찰의 수가 3, 4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 및 경찰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경찰 제도에 대한 예산이 1920년대에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에 따라 가지고 민족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법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첫 번째를 보면 국채 즉 천황제를 변력 바꾸려고 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황제를 변력하는 거는 민족운동이나 또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겠고요.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거는 아마 사회주의자들을 명시한 내용일 겁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이 법은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국외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 나중에 국외 무장 독립투쟁 할 때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제도인데 교원의 제복과 칼 착용이
폐지되고요. 그리고 또 1922년에는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인의 교육 기회가 증대되게 됩니다. 원래 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보통 교육 4년하고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증가하게 되고 또 한국어 교육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 고등교육의 시행이 또 인정됨에 따라서 대학을 설치하겠다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학교 수가 부족하고 학비가 비쌌기 때문에 한국인의 취향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실력 양성 운동에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으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참정권과 자치권, 우리 한국인들도 이 정치에 또 우리 스스로 한번 지방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 통치에서는 한국인의 참정권과 자치권이 허용된다라고 선전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도라든지 부읍면에는 이러한 회의체가 설치되고 개편되기도 했습니다. 도평회라든지 부읍면 협의회가 개편되었는데요. 실상을 보면 이런 부읍면 협의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 그냥 충고만 해주는 그런 자문기구였고요. 그리고 또 일정 금액의 돈, 즉 세금을 내야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주나 자본가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 일본이라든지 또는 친일파로서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친일파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런 참정권을 주고 더욱더 민족의 분열을 도모하려고 했던 게 바로 1920년대 문화 통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한국인은 일제와 타협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 또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는 나중에 신간에 할 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정권 운동, 한국인도 일본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참정권 운동, 그리고 또 한국인만의 조선 의회를 설립한다는 이 자치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조금씩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문화 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정책, 이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는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회사령이 폐지되게 됩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1920년에 있다. 이에 따라서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지 회사를 설립한 형태에서 그냥 적정한 수준의 조건만 맞으면 신고를 해서 회사 설립이 가능한 이 신고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회사령이 제정이 되고 폐지되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공업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일본의 자본주의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1910년대에는 아직까지는 일본의 자본주의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로 무분별하게 일본 기업이 넘어갔다가는 일본의 공업과 일본의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으로서 많은 이득을 얻은 일본은 무분별하게 일본 기업이 한반도로 넘어가도 더 이상 우리 일본 자본주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령을 폐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일본 기업과 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다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관세가 1923년에 또 폐지되게 됨에 따라 값싼 일본산 제품이 한국에 또 유입이 되게 되고 또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도 나중에 실력 양성 운동에서 물산 장려 운동으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을 보면 쌀을 더욱더 증가해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1920년대부터 34년까지 전개되었던 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전개되게 된 배경을 또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쌀값이 폭등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일본이 농업적인 구조에서 공업적인 구조로 발달됨에 따라 일본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고 해사량이 폐지되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도시로 다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업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도시나 공업지대에서는 쌀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이에 따라서 1918년에는 일본 내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일본에서 이런 쌀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우리나라의 이 산미 증식 계획, 우리나라에서 쌀을 증식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을 만들려면 논이 있어야 되고 논이 있으려면 당연히 물을 채워야겠죠. 이에 따라서 물을 채울 수 있는 저수지나 수로 등의 관계 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축조 관리하는 단체인 이 수리조합이 전국에 조직이 되게 됩니다. 대구에 있는 이 수성모 알죠? 수성모. 자, 수성못인데 수성못도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이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저수지로 맨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수성못 뒤에 가시면 이 수리조합장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분이 죽을 때 나는 수성못이 잘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라말 따라 수성못 뒤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쪽에 무덤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수지나 수로를 축조 관리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면 쌀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논으로 바꾸고요. 종자와 농기구를 개량하고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개간과 간척 사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국내 식량 사정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쌀 생산량이 이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내에서 이 쌀의 증산된 양보다 일본으로의 수출, 빠져나가는 이 수출량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쌀이 증산된 만큼만 일본으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일본으로 수출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식량의 사정이 안 좋아지고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 만주에서 이 만주산 잡곡이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이 잡곡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지주들은 이런 쌀을 수출하여 돈을 더욱더 벌지만 지주들이 소작농들, 이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한테 많은 비용들을 전가시킵니다. 그 이전 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게 되고 이런 소작농들의 경작권이 부정당했다라고 배워봤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주가 완전한 갑이고 소작농이 완전한 을이기 때문에 야, 이 돈 너희가 다 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가 떠넘긴 수리조합비, 이런 수리조합에 가입한 결과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수리조합비와 각종 세금을 부담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